밤에 종아리가 쥐가 나서 깨어난 적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지금은 그냥 통증으로 끝나지만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 멈춰 서게 되고 외출할 때 벽을 짚게 되고 결국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섭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본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쥐가 나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70대 후반을 넘어서면 근육은 더 이상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손실되는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집니다. 그 결과 한번 약해진 종아리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에서는 단순한 노화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영양, 특히 단백질과 특정 미네랄 부족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학계에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신경계 문제를 더 강조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혈액순환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체중을 지탱하고 걸을 때마다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근육 안에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가장 편안해야 할 밤에 근육은 갑자기 수축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8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밤 종아리 경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셨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조금 바꾼 후 딱 2주가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마 당신은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탈수는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을 충분히 마셔도 여전히 쥐가 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수분이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힘 자체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음식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통증의 빈도와 강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해드리고 직접 변화를 확인했던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음식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밤을 바꿔준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이요? 그건 매일 먹는 건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드시고 계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계란을 먹고는 있지만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는 먹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계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근육을 다시 만드는 재료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계란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즉,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거의 완벽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게 만드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스위치가 쉽게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단백질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흡수율과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랜 경험상 이 두 가지가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도 중요하고 먹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란을 일부러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계란 섭취와 심혈관 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논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막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의 한 여성 환자분은 매일 밤 종아리 경련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식단을 확인해보니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아침에 계란 2개를 추가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10일 정도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리가 덜 당깁니다. 그리고 3주 후에는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제대로 공급해준 것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언제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는데 이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하루 종일 조금씩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계란 1개에서 2개, 가능하다면 점심에도 단백질을 조금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합성 신호가 하루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아침 계란은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표현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계란은 노년기의 근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란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은 시작일 뿐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까지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먹어도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아리 근육에 피를 보내는 음식입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근육 회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이걸 왜 지금까지 안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인 단백질에만 집중하시지만 사실 근육 회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 영양이 종아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근육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함께 권해드리는 두 번째 음식, 바로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입니다. 생선이요? 그냥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혈관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근육으로 가는 영양 공급 속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배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라는 재료와 혈액순환이라는 배송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81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계란을 꾸준히 드셨지만 종아리 경련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자세히 보니 지방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특히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추가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 때문에 싫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덜 뻣뻣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학계의 의견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자는 노년층에서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특히 종아리처럼 혈액순환에 민감한 부위에서는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차갑거나 오래 앉아있으면 저린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만 늘리면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류를 개선하는 음식이 함께 필요합니다. 여기서 실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등어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구이보다 찜이나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오래 구우면 오메가3가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짜게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남습니다. 생선을 매일 먹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렇게 단백질과 혈액순환, 두 가지 축이 잡히기 시작하면 근육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고 혈액순환이 좋아져도 몸이 그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흡수율을 결정하는 3번째 음식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음식입니다. 앞에서 단백질과 혈액순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흡수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 그리고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요? 그건 매일 먹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과 제 역할을 하게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장 환경을 개선하고 단백질과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의학적으로도 장 건강과 영양 흡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노년층에서는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내 환경도 변합니다. 그 결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훨씬 적어집니다. 이건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학계의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유산균이 직접적인 근육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장 환경 개선이 결국 근육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흡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계란도 잘 드시고 생선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종아리 경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발효식품 섭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에 김치 한 접시를 꼭 포함시키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2주 후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리가 덜 당기고 속도 편안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장 환경이 개선되면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가고 그 결과 근육 회복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치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너무 짠 김치는 오히려 혈압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적당한 양, 그리고 가능한 한 덜 짠 김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 식단에는 이미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란이나 단백질 반찬, 생선, 그리고 김치 같은 발효식품. 하지만 문제는 현대 식습관에서는 이 균형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입맛이나 소화 문제 때문에 특정 음식만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근육 회복에 필요한 세 가지 축이 하나씩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식탁에도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채워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 회복의 핵심 세 가지, 단백질, 혈액순환, 그리고 흡수,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세 가지 음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실제 식단 예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이건 당장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계란, 등푸른 생선, 그리고 김치.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각각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근육 회복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식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은 대충 넘기고 점심은 간단히,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식사. 이 방식은 근육 회복에는 가장 불리한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한 번에 많은 영향을 받아도 그걸 모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육 단백질 합성은 일정량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저녁에 몰아서 먹는 단백질은 절반 이상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이제 실전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합니다. 가능하다면 계란 1개에서 2개 플러스 김치 소량. 이 조합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계란으로 근육을 만들 재료를 공급하고 김치로 그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기에 밥을 조금 곁들이면 에너지까지 함께 보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천천히 씹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면 근육 합성 신호가 하루의 첫 단계에서 켜집니다. 이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에는 가능하다면 단백질을 한 번 더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꼭 많은 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두부, 생선 또는 계란 반 개 정도라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은 하루 동안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 플러스 김치 플러스 가벼운 단백질,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하루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한 80세 환자분은 이 식단을 딱 2주만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 밤에 쥐가 거의 안 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 소화 능력, 기존 식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단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금도 밤마다 쥐가 심하게 난다면 식단 외에도 생활 습관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습관 하나가 그 효과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의 습관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지만 종아리 근육을 더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내가 매일 하고 있던 건데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 습관 하나가 남아있다면 종아리 근육은 계속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당신이 가장 편안해야 할 그 시간에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TV 좀 보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시간이 종아리 근육에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는 동안 종아리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액이 아래쪽에 머물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근육 펌프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상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자기 전에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쥐가 덜 나지 않나요? 적당한 스트레칭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강하게 종아리를 늘리는 행동은 오히려 근육을 자극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연구는 스트레칭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을 보면 과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습관입니다. 바로 저녁 늦은 시간에 짠 음식입니다. 김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혼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김치가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시간입니다. 늦은 밤에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고 수분 분포가 변하면서 근육 경련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체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7세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밤마다 종아리 쥐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보니 저녁에 김치와 국을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염분을 줄이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일주일 만에 경련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습관 하나를 바꾼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 플러스 나쁜 습관은 효과 없음. 이 공식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기 전에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누워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자세 역시 혈류를 방해하고
근육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밤의 통증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물도 잘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왜 계속 쥐가 날까? 바로 그 질문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가장 큰 착각, 물을 많이 마시면 해결된다. 이 부분에 대해 다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쥐가 안 난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데도 여전히 밤마다 종아리가 당기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탈수 상태에서는 근육 경련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노년층 경련은 단순한 탈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연구에서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자체의 상태, 신경 반응, 혈액순환, 그리고 영양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것을 물 한 잔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쥐가 납니다. 이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물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히 물 부족이 아니라 근육을 조절하는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근육 자체의 힘. 둘째, 신경의 반응. 셋째, 혈액과 영양 공급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경련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미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미네랄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이 부분 역시 학계에서 완전히 합의된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물만으로 해결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9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종아리 경련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꾸고 단백질과 생선, 발효식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2주 후 경련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물 때문이 아니라 근육 자체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수분을 한 번에 섭취하면 오히려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깨지면 근육 회복도 방해받습니다. 즉,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물은 하루 동안 나눠서 꾸준히 드십시오. 그리고 물만 믿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단백질, 혈액순환, 그리고 흡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춰질 때 비로소 근육은 안정되고 경련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위험한 운동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지금까지의 생각이 조금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방법, 운동과 스트레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좋아지지 않나요? 이 질문
아주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운동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은 근육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낮에 무리하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강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밤에 찾아오는 극심한 종아리 경련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82세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다리를 더 써야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밤마다 종아리가 심하게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동 후에 다리가 뻐근하거나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참고 계속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으면 성장하지만 그 자극이 과하면 오히려 손상이 누적됩니다. 특히 회복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자극을 주면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건 운동생리학에서도 잘 알려진 원리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노년층에서는 이 기준이 훨씬 더 낮습니다. 즉, 젊은 사람에게는 적당한 운동이, 노년층에게는 과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운동 후에 시원하다가 아니라 힘들다, 버겁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직전 스트레칭입니다. 쥐가 나니까 미리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강한 스트레칭은 근육을 더 민감하게 만들고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강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강하게 늘리는 것보다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은 짧고 가볍게 나누어 하십시오. 한 번에 1시간 걷는 것보다 20분씩 나누어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운동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주십시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쉬는 동안 회복됩니다. 셋째, 자기 전에는 강한 자극을 피하십시오. 대신 가볍게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올려 혈류를 개선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당신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60세 이후 종아리 근육 문제가 급격히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60세를 넘어서면 특히 70대 이후에는 종아리 근육 문제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근육 자체의 감소, 즉 근감소증입니다. 의학적으로도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도 함께 떨어집니다. 근육이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고 신경과의 연결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하십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걷는 것과 근육이 건강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경 반응의 둔화입니다. 근육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경의 신호를 받아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근육이 갑자기 과하게 수축하거나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신경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또 다른 연구자는 근육 자체의 문제를 더 강조합니다. 즉, 이 문제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매우 중요한 변화는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아리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지면 이 펌프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 결과 혈액이 아래쪽에 정체되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은 점점 더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요즘 다리가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오래 서 있으면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6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종아리 경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는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계단을 오를 때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다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명확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식습관입니다. 단백질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흡수를 높이는 것.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이 무너지는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놓칩니다. 다음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몸의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조용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험과 원인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고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의외로 통증이 아닙니다. 바로 아침의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를 바닥에 딛는 순간 예전보다 덜 무겁고 덜 뻣뻣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밤 동안 근육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밤의 평온함입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부터 오늘도 쥐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생각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련이 발생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들은 한 환자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걸을 때의 자신감입니다. 예전에는 계단 앞에서 잠시 망설였던 분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발을 내딛게 됩니다. 물론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 이 자체가 큰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오늘은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 순간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육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반복적으로 개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계속 유지해야만 이어집니다. 만약 중간에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근육은 다시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 3주 만에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시 예전 식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같은 증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근육은 사용하고 유지할 때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졌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마지막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변화의 신호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조용하게 나타나지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지만 위험한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을 때 다리가 자주 멈추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걸음이 어느 순간부터 끊기듯 느껴지거나 잠깐 멈춰야 할 때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근육과 신경의 협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주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넘어지지 않더라도 걸을 때 균형이 예전 같지 않고 바닥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낙상은 노년기에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한 번의 낙상이 이후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밤이 아니라 낮에도 다리가 당기는 느낌입니다. 이건 이미 근육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만 나타나던 경련이 이제는 낮에도 느껴진다면 몸은 분명히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가 상황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많은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학계의 의견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적절한 운동과 영양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일정 수준 이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8세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걸을 때 자주 멈추는 느낌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계단에서 한번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식습관과 생활을 바꾸신 분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셨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증상이라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바꿀 것인지 다음에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종아리 근육이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씩 들으셨습니다. 아마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해봐야겠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감정이 지금 동시에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계란 1개에서 2개 근육을 다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등푸른 생선 혈액을 흐르게 하고 근육까지 영양을 보내는 길을 열어줍니다. 셋째, 매일 적당한 발효 식품 먹은 것을 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3가지가 당신의 근육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리하지 마십시오. 운동도 스트레칭도 조금 부족한 듯 이 가장 좋습니다. 근육은 억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 당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통증 없이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 사실은 지금 이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늦더라도 반드시 반응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때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3주, 조금 더 걸리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방향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밤을 바꾸고 당신의 걸음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